안녕하세요. 함께 이 불안과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요 시리즈의 일환으로 오늘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 있는 하경희라고 하고요. 오늘은 회복의 의미와 또 과정이 어떠한지 우리 허진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우선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는 조울증이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최초의 당사자 모임인 같이 가는 길을 운영하기도 했고, 그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재활시설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인연도 벌써 한 10년 넘었죠, 그죠? 네. 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 정신건강의 변화가 막 활발하게 시작되기 시작한 그때부터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변화를 잘 아시는 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회복의 의미와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이렇게 회복의 과정을 해 오시면서 혹은 선생님 본인이나 주변의 분들을 보시면서 회복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으신지. 저는 오늘 이제 주안점을 두고 싶은 점은요, 회복이나 변화에 대한 결단에를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무너진 삶의 방법을 다시 배우고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회복을 얘기하면 당연히 병의 치료 혹은 완치 혹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이미 이제 자아의 붕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신질환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삶의 방법이 많이 무너졌다. 삶의 방법이 무너졌다. 네네. 이미 많이 이제 무너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방법이나 방식을 이미 많이 무너져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세우고 배우는 과정이 이제 회복 과정이라고 저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회복이란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돌아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회복을 한다면 병전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병이 생기기 전으로 내가 다시 가는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다른 의미죠. 예를 들면 이제 불안을 이기는 힘이라는 책을 쓴 마크 프리먼의 그 저서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분은 이제 마크 프리먼은 불안장애 당사자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책에서 역설하기로는 심리 워크숍에서 많은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 병이 걸리기 전 정상인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얘기를 하면,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정상이 바로 당신의 정신질환을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신체질환에 있어서도 지금 성인병이 있었던 분들이 오래전에는 성인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미 본인의 생활 방식은 성인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병은 없는 정상이지만 병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런 생활 방식이 뭐가 잘못되거나 악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날 병으로 이끌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건강하게 좀 고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병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뭔가 나와는 되게 동떨어진 뭔가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국 우리 삶의 안에 계속 같이 이어지는 맥락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의 그 삶의 방식들이 병으로 불러오게 하는 거죠. 그럼 단순히 내가 병을 낳고 증상이 없어지고가 아니라 그 이어온 어떤 삶의 방식 안에서 계속 회복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점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 삶의 방식을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바꾸면 네네. 이제 회복의 길로 가게 되겠죠. 아까 성인병 얘기를 네네. 다시 한다면 그 예전에 지금 성인병을 만들었던 예전부터의 나의 습관을 건강하게 야식도 안 먹고 좀 채식 위주로 한다든지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그 전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꾸면 성인병에서 이제 벗어나겠죠. 물론 의료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런 방식의 변화 없이는 건강해지기는 좀 그렇죠. 힘들죠. 선생님이 이렇게 신체적인 질환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주니까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데 저도 우리 정신질환을 당뇨병하고 많이 그렇게 비유하는데 당뇨병 치료하면서 당뇨 약만 잘 먹고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은 그 이전하고 똑같이 살면 사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거하고 사실은 뭐 비슷한 맥락일 수도 비슷하다고 있겠네요. 저는 네네. 변화에 대한 결단, 회복에 대한 결단 없이는 그 회복으로 과정으로 가기 쉽지 않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 결단이 결국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결단으로 좀 이해가 되네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어떤 삶의 방식의 변화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럼 좀 회복의 과정에서 이 삶의 방식이 그 이전과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일상생활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 관리. 네. 이를테면은 뭐 밤에 늦게 자고 술도 많이 마시고 식사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를 굉장히 불건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의 어떤 정신질환적인 취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에 잠을 안 자고 술을 이제 마시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도 감정 조절을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식사를 잘 안 하게 되면 그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기본적인 일상,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일상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들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 부분이 감정의 조절에 있어서 가장 큰 취약점을 가져오게 합니다. 네네네. 감정 조절이라 하면 약간 어떤 측면을 좀 말씀하시는 걸까요? 보통 사람들도 정신질환이 없는 분들도 잠을 잘 안 자잖아요. 술을 좀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예민해지고 화도 많이 내게 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는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오는데요. 그게 계속 누적되면 결국에는 취약한 정신질환의 요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큰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죠.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도 또 우리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도 다 연결되는 지점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런 어떤 규칙적인 생활하는 방식을 본인 스스로 못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럼 일상이 무너지고 나면 내가 감정 조절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렵고 또 다른 뭐 삶의 방식의 변화가 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성취를 못한 부분에 대한 그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내 그 정신이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사는 항상 과거, 미래, 딴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불건강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뿐이 아니라 거의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 지금 현재 here and now가 안 되고 그 과거와 미래, 딴 곳에 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과거 쪽에 가면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미래 쪽으로 가면은 또 불안해지는 상황들은 발생하고요. 우리 동료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상생활, 감정, 그리고 또 here and now, 지금에 집중하는 게 꼭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라는 생각도 드네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할 수 있는 요소인데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향이 더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사람들은 간과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되면 사실은 회복의 길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회복의 과정에서 뭐 약을 먹고 여러 가지 재활 치료, 뭐 서비스를 받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거에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문제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로. 그럼 결국에 회복도 이 세 가지가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혹은 뭐 나다운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측면 외에 뭐 혹시 다른 측면 아니면 선생님 외에 다른 동료들을 보면서 또 이런 좀 삶의 방식을 더 얘기하고 싶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제 동료들
얘기를 하자면 일단 동료들도 일상생활 관리 안 되셨던 분들이 이제 정신보건 복지센터나 그 정신재활센터 나와서 시설에 나와서 그 소속감을 갖고 일상생활 관리를 해 나가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집중하는 네. 경험들도 하고 네, 네. 자조 모임도 나가고 하면서 이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등단한 분도 있고 그쵸. 네, 네, 예, 예. 네. 그 자조 모임에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해서 변화되신 분들도 있죠. 네, 네. 결국에는 뭐 그분들의 그 변화는 두 가지 점에서 좀 많이 주안점을 주는데 제가 잘 아는 친한 후배인데 일상생활 관리 부분하고 네. 또 경험을 많이 하는 부분하고 경험이요. 예. 경험이 너무 협소한데 경험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바뀐 부분하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타인을 돕는 삶의 방식으로의 네, 변화를 그 친구는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 부분이 그 친구의 이제 회복에 더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직도 뭐 그 친구도 가야 할 길이 많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회복의 길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삶의 문제로 얘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얘기하듯이 답은 알겠는데 문제는 그 변화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일상을 다시 관리하고 감정이나 지금 현재 here and now에 집중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좀 어떻게 선생님의 경우에는 가능했을까요? 부족한 점들이 이제 그 제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제가 이렇게 배제하고 좋은 감정만 자꾸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에 있어서 제가 경험치 않은 것들이 많고 나답지 않은 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정에 있어서 경험해야 될 것들이고 또 제가 이제 회복 과정 중에 뭐 일이라든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서 자신감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작은 단계부터 하나씩 해나가면서 자신감을 네. 갖게 됐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나답게 변화되는 또 요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험이 작은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성취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굉장히 큰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변화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속된 말로 싸움도 많이 해보면 두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노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보면은 아무래도 또 청소년기에 많이 이제 첫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뭐 사회적인 경험들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일단 발병하고 나면 또 위축이 돼서 또 그런 경험들로부터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좀 멀리하거나 가두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증세가 생기면서 많이 이제 고립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부족해져서 더 두려움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너무 이제 부모의 기대감이나 본인의 기대감이 너무 커서 네. 이제 사회에 나서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 경험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네. 나중에는 이제 병으로 가게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두려움을 또 커지게 하는 요소이기도 그렇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제일 큰 게 두려움이라고 보시는 예, 거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 두려움을 또 결국에는 극복하려면은 정말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되게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작은 부분부터 이렇게 성공하는 경험을 이제 쌓아 나가면 네네. 결국에는 이제 네.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 선생님은 혹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나에게 조금 그렇게 계기가 됐던, 나에게 중요한 어떤 성취의 경험이 됐던 뭐 그런 좀 에피소드나 경험도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제 초창기에 감정도 뭐 잘 정리되고 역량 강화도 하였는데 사회 진출할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을까 하다가 이제 교회에 갔었어요. 그때는 교회예요?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는 그 정신질환의 경험이 있으니까 당사자를 돕는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는. 예, 그래서 그때는 이 상황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 조언을 받고 그 형님들 조언을 받고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을 땄고 그 자원봉사를 이제 한울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하고 같이 가는 길에 이제 운영간사를 맡으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당사자다운 자조 모임도 없고 그 당사자 단체가 있긴 하는데 그때 한국 정신장애인 협회가 있었는데 가족협회 산하에 있어서 그 자립성이나 자주성이 이렇게 세진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자조 모임을 같이 가는 길 같은 경우는 당사자 스스로가 프로포저를 내고 운영했던 거고 거기서 길러진 사람들이 이제 뭐 사회 각계에서 이제 활동하기도 하고 자조 모임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거기서 이제 프로포저도 써보고 운영도 해보고 결과 보고서도 내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힘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경험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겨나가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선생님의 경험이 지금의 당사자 이런 운동이나 활동에 되게 모태가 됐고 그게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생님이 내가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을 돕겠다고 하는 그 작은 어떻게 보면 결단? 거기서 쌓으신 경험의 결과이기도 하네요. 뭐 결단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 나중에는 일을 하면서 그 어떤 목표를 세운다기보다 한 단계 한 단계 현 상황에 집중하면서 일을 해나갔고요. 모태라기보다는 거기서 같이 협심했던 친구들이 하나씩 자기 스스로 역할을 해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복의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계속 성공적인 경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좌절하는 경험도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땐 좀 그걸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또 더 나아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뭐 저도 그 일하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회복 과정 중에 힘든 상황들은 계속 다가왔고요. 저 스스로도 그런 상황이 이제 처음 겪는 일들이면 새로 배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컸던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에 이제 몰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때는 저의 멘토이신 이제 송경옥 선생님의 어떤 조언이나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또 자기 관찰을 통해서 이제 감정을 환기시키는 방법들을 배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 때 가장 손쉽게 하는 거는 저는 큰 미래, 먼 미래의 목표보다는 지금 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들이 이런 것을, 이 힘듦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에 집중한다 하는 게 조금 어떤 건지 더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를 들면 뭐 지금 그때 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 하는 거에 그냥 집중하고 현 상황에 집중하면서 그 주변의 어떤 감정 몰입대나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Here and Now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죠. 네네. 그러면 어떤 그 옛날에 농사 짓던 노인분이 이제 그 전날 이제 투전판에서 이제 도박을 하고 근데 그 다음날 많은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그냥 농사 짓는 일에 그냥 참여해서 충격이 있을 만큼 잃었음에도 그냥 일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건강한 태도라고 얘기되어지죠. 그래서 저도 뭐 자기 감정 몰입되면 몰입된 대로 그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조언도 받고 감정도 환기시키면서 그냥 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의 텀이 점점 짧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진짜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좌절을 하면 과거까지 다 끌어와서 좌절을 더 크게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까지 끌어다가 사실은 그 좌절에 또 더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지금에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먼 미래에 성취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에다 그 집중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 당시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좌절했을 땐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아까 예, 선생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그 멘토의 조언도 얘기하셨는데 주변에 그런 멘토들이 또 있으셨던 거죠. 예. 멘토들이 좀 어떤 역할을 해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기 감정 몰입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 들뜨거나 좋은 분들을 만나서 들뜨거나 좋은 일이 있어서 들뜨면 지금 너무 떴어요. 좀 이렇게 살펴주세요. 뭐 그런 얘기들을 듣거나 멘토에서 그런 것들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 관찰이 처음엔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 다음에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고, 이제 장애인 단체 활동을 할 때 이제 주변에서 많이 떠봤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이제 우쭐해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자리를 물러났을 때는 굉장히 또 그 박대당하거든요. 속된 말로. 그래서 그런 데서 실망감이나 이용당하지 말라고 그런 조언도 이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자기 관찰할 수 있게 혹은 자기 객관화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멘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셨네요. 그렇죠. 네. 지금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약한 부분이 그 멘토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량 강화된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몰입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기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 멘토가 뭐 누가 됐든 자기 주변에 좋은 멘토를 찾고 그 멘토하고의 관계를 또 잘 이어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 회복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조금 과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우리가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회복의 과정은 또 그 사회가 어떠한가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정신질환이 심할 때는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고,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만 빠져 있다가 점점 회복이 돼갈수록 당사자도 이제 사회나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고 회복돼 갈수록 관심이 이제 큰 걸로 이제 확대돼 가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성취지향적이고 또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는 한 정신질환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고등학생들도 한 50% 정도가 교육청에서 뭐 이렇게 서베이한 결과로는 불안장애 유형에 속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도 성취지향적이거나 경쟁적인 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로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어야만이 정신질환도 덜 생기고, 또한 이제 정신질환 걸린 사람도 더 잘 회복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소위 우리가 첫 발병이라고 부르는 시기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입시 과정 혹은 이제 군에서의 이런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 특히 이제 경쟁적이고 굉장히 규율적이고 그런 환경에서 많이 발병을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될 수 있겠네요. 저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 때 진학할 때마다 스트레스나 경쟁도 치열하고요. 또 군대에서도 그렇지만 대학 졸업할 때도 취업이 힘들고, 계속 그러네요. 계속 그 사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이 경쟁은 언제 드랍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서 계속 경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살하는 일들도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가 발생하고, 전 세계에 여전히 자살률 1위인 것도 그래서 사회의 마인드가 어떤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체제로 좀 바뀌어야만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구성원들도 좀 생각이 좀 그 성취지향적보다는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마인드로 바뀌면 정신질환도 좀 덜 걸리고 걸린 사람들도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우린 정신질환을 개인의 질병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약 먹고 치료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회 환경이 분위기가 어떠한가도 결국에는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네요. 네, 그 개인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도 이 정도의 기대치는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의 좌절감은 굉장히 또 우울감으로 이렇게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네. 아까 회복에서 작은 성취로부터 그 경험이 쌓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작은 성취는 무시되는 사회인 거죠, 그죠? 네. 처음부터 큰 완벽한 걸 해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그래서 희귀꼬모리도 많이 발생하죠. 어떻게 보면 회복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부분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 사회적 변화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더디기는 하지만 또 사회적인 변화도 많이 해가고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의 그런 삶이나 관련 제도들도 많이 바뀌어오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힘이 뭐라고 좀 생각하실까요? 뭐 사회적 관심, 뭐 당사자의 관심, 노력 필요하죠.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자조 모임에 참여하고 운영을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나 정신재활시설에서는 당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자조 모임을 운영하거나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짜요? 그리고 가족 강의나 인권 강의를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군요. 네, 그런 분위기였던 2007년의 그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그런 말 하면 어디 가서 굉장히 이제 예, 무식한 사람 되는 거죠. 예, 그만큼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동료 상담도 태동할 때 참여했는데 네. 지금은 뭐 자립생활센터도 그렇죠.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생겼고 당사자 단체가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쳐서 11개가 맞아요. 될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서울시나 뭐 이렇게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네. 단체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서 과거랑 많이 달라졌고 정신보건법이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그렇죠. 이제 개정되면서 복지라는 개념이 이제 또 정신보건 쪽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네. 그때 당시보다는 훨씬 빠른 시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보됐다 이렇게 보죠. 그렇지만 아직도 당사자의 관심이 많이 부족하고 네. 사회에서는 관리의 대상으로만 자꾸 맞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네.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당사자들도 이렇게 좋아진 환경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누구나 이제 정신질환, 가벼운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고 또 복지에 있어서도 당사자 수준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또 젊은 가벼운 정신질환자들도 맞아요.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맞아요.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어떤 복지와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셔서 제가 막 질문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좀 예, 있는데 하십시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온 저도 동의하는 게 가장 큰 힘이 결국 당사자의 힘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사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사실 이 변화가 그나마 여기까지 왔을까 저도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당사자 운동을 좀 지켜보면서는 좀 어떠세요?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뭐 반가운 점도 있고 일단 확산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들은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련되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얻을 것들을 정치적으로 못 얻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네.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의. 네네. 예. 혹시 그 제도적으로는 정신장애인이 회복해 나가는데 사회적 제도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좀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대에 그 가벼운 정신질환자들이 느는 만큼 네.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직업 재활의 제도적 장치가 다른 분야보다 좀 많이 시급히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정신장애인 어떤 쉼터라든지 생애 주기상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지는데 이제 회복도 늦어졌을 때 생애 네. 주기가 겹치거든요. 맞아요. 이제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에 또 노년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맞습니다.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눈높이에 맞는 지원도 좀 필요하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는 사실 그 지적 장애인보다도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제도적으로 많은 굉장히 취약하죠. 제도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들어보면서 저도 예전에는 우리가 정신질환자가 막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정신장애인도 정말 생애 주기별로 각 시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분들이 좀 더 촘촘하게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사회적 비용도 더 경감시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과 회복의 의미와 과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게 꼭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요 한마디는 좀 꼭 강조하고 싶다 하는 게 혹시 있으면 마무리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보다도요. 정신질환 상태가 힘들거든요. 그 힘든 거에서 좀 변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속된 말로 좀 편해지겠다는 욕심이라도 좀 내시면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